서울 신당역 화장실에서 동료 영무원을 살해했던 전주환이라는 사람, 31살이라고 하던데요. 예, 예. 신상이 공개됐거든요. 새롭게 나온 범행의 전말도 있다고 하는데, 자, 우선 지금 화면 보십니다. 전주환 씨 얼굴 좀 나오고 있고요. 저렇게 생겼는데 저 얼굴만 보고는 나쁜 짓을 저지르고 살해까지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우선 먼저 이 사람 어떤 인물인지 설명 좀 들어볼까요? 예, 일단은 뭐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나왔다고 하고요. 회계사 뭐 1차 합격했고 2016년도에 붙었다고 해요. 예, 예. 근데 이제 아마 사회성 부족인 것 같습니다. 실무 수습을 스스로 포기한 건지 보통 이런 경우는 실무 수습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마 성격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서울교통공사 들어갈 때 전과가 있었는데도 걸러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굉장히 느슨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성격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경우 그런 사람이라고, 물론 이제 이 대학 때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의 인터뷰 자체가 이게 그 사람들은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여자한테 관심이 없고 뭐 여자한테 했는데 실제로 그 친구들 인터뷰를 쭉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반사회적인 인물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일상적인 형태의 사회적 관계에 매우 결여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좋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주환이 여자에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한테 피해 줄 사람을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반대의 해석이 되죠. 매우 공격적이라는 게 이제 해석이 되죠. 그 강호순인가요? 연쇄살인범? 그 사람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호감을 얻고 특히 여자의 호감을 얻는 건 가장 쉬운 일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들하고의 관계 되게 좋았고 주변 인물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되게 서글서글하고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라는 말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딱 1년짜리. 그 모든 사람들이 1년 안에 2년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3년 지난 사람들은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전주환이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인 인간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피상적인 인간관계이고 남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을 자기가 자유자재로 좀 정리해가면서 조작할 수 있는. 예. 어쨌든 전주환이라는 사람은 주변에서는 그렇게 좋은 말을 들을 정도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 1차 합격해놓고 실무수습을 못 받았다는 것은 본인의 적응 능력에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실무수습을 받는 과정에서 사람들과 문제가 있었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드러난 팩트만 가지고도 이건 거의 알 수 있는. 혹시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못 받은 게 이 사람 전과가 이범인데요? 전과랑 관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관련이 없죠. 왜냐하면 실무수습은 전과 여부랑 이건 자격증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그건 상관없어요? 예. 자, 그런데 신상 공개 사진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화면에 사진이 하나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왼쪽하고 오른쪽 봅시다.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본 게 바로 오른쪽 사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왼쪽에 지금 현재 잡힌 모습이란 말이에요. 증명사진이기 때문에 보정을 했다고 치지만 둘이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어때요?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양 미간 사이를 조금 밝게 만들어 갖고 가장 인간의 그 모습 자체를 틀어지게 만드는 게 눈과 눈 사이와 코 사이거든요. 완전히 달라 보이죠. 왼쪽과 오른쪽 사이에. 머리 모양이 좀 달라서 그런지 더 달라 보이기도 하고요. 그 머리는 사실 빼버리면은 왼쪽과 오른쪽의 구분이 잘 안 되죠. 실제로 이렇게 사진을 공개하는 건 의미가 없죠. 왼쪽 같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머그샷을 공개를 해야죠. 강제 공개를 해야죠. 우리는 그거를 사실 법에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신상 공개 결정할 때 이것을 본인이 동의를 받았을 때만 한다고 하는데 근데 법상에도 꼭 그런 건 같지는 않거든요. 당사자가 거부하면 못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사진은 찍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신상 공개 사진이 저렇게 다르다면 우리가 사실 바깥에서 그 사람을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아니라면 언뜻언뜻 보고서 그 사람을 알아내기는 쉽지가 않아서. 아니 본인이 제공하는 사진으로 공개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보이는 사진을 그렇죠. 딱 예. 해야 되는데. 무슨 패션쇼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신상 공개 제도는 좀 보완이 필요하고 새롭게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자, 신상 공개 목적이 해당 인물을 공개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다면 인적 동의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진이 공개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머그샷에는 피의자들이 이렇게 딱 판을 들고 생년월일, 이름, 네. 뭐 키도 거기는 정확히 예, 나오잖아요. 나오고 왼쪽 오른쪽 측면까지 다 왼쪽, 오른쪽, 측면 다 지금의 나오죠. 상태를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머그샷을 그러면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요 다 찍죠. 찍어요 우리나라도? 네, 찍는데 근데 문제는 그 공개하는 것을 당사자가 공개할 때만 오케이 할 때만 그렇죠. 예. 그게 무슨 왜 공개입니까? 그러죠? 그게 무슨 그래서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경찰에서 계속 문제 삼는 건 본인들이 굉장히 약간 좀 수세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법을 바꿔달라는 건가요? 그 예전에 몇 년 전에 판사 부부가 와이프는 판사고 남편은 변호사였어요. 판사 부부가 괌에 놀러 갔어요. 아기를 데리고. 근데 이제 둘이서 마트에서 물건을 사오겠다고 하고 그 아기를 차에 놔두고 가서 마트에서 한두 시간을 갔다 온 거예요. 체포됐죠. 그래서 체포돼. 기억나시죠? 그때 그 판사 부부가 머그샷을 찍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예. 예. 그리고 그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여기저기 신문사 이런 데서 보도가 됐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근데 공개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렇죠. 예. 예.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이기도 하고 남편이 또 여자분은 현직 판사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미국 애들은 가차 열자롭구나 이런 그렇죠. 사람들 예.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우리는 아직까지 그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되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범행 당일에 이 좀 전에 화면에서 본 것처럼 노란색과 회색의 양면 점퍼를 입고 수사를 교란하려고 한 것은 왼쪽 보세요. 회색 옷을 입었죠. 근데 저걸 뒤집어 입으면 노란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저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오색인에서 보통 이제 동일 인물인 줄 알고 쫓아다니는데 옷을 바꿔 입어버리게 되면 저 노란 옷은 아까 못 보던 거니까 사람들이 그냥 저 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저런 것도 다 계획에 있는 도망하기 위해서 생각해 놓은 옷일까요? 본인의 머릿속에 망상인 것 같습니다. 망상이요? 저 사람 망상 장애자예요? 아니 망상이 아니라 이제 흔히 말하는 사실 뭐 아시다시피 스토킹은 에너토매니아 그 매정망상이라고 범죄를 분류하는데 네. 본인은 저렇게 하면은 추적을 안 당할 걸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은 그렇게 추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옷으로 추적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동선 같은 거 찾을 때 경찰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범죄의 어떤 틀이라고 플랫이라고 하는 것과 수사기관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형태의 범죄를 계속적으로 계획했다는 일종의 방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GPS를 조작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캡을 쓰고 그건 본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어떻게 그럼 잡아요? 어떻게? 경찰은 어떻게? 당연히 이것은 이 얼굴을 가지고 CCTV를 잡죠. 얼굴이 잘 안 보이면 어떡해요? 이게 잘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지금은 보이는데. 보이는데 대부분은 CCTV에 그러니까 옷을 추적할 정도면 얼굴도 다 추적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의도한 게 맞습니다. 그 계획적인데 그 계획이라는 것은 본인만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범죄자라는 겁니다. 자, 보면은 범행 최소 11일 전부터 계획했는데 피해자의 옛집을 4번 방문하고 이 피해자의 집은 그 서울교통공사에 있는 내부 시스템에 들어가서 찾아냈다는 거죠. 옛날 주소. 예. 네. 그래서 어떤 옛날 주소가 적혀 있어서 그걸 찾아갔고 4번이나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회용 승차권, 휴대전화에 GPS 조작 앱까지 깔아두고 범행을 준비했으며 양면 점퍼 입었고 신당역에서 1시간 기다렸고 머리카락 흘릴까봐 그렇죠. DNA 어쩌고 위생물을 이제 머리에 딱 캡을 쓰고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놓고는 자기가 그 다음날 재판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와 너무너무 뻔뻔한데 그러면은 구속이 되고 나면 자기는 깜빵 가니까 자기가 이 여자분을 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미스테리로 남을 것이다. 왜? 알리바이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니까.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의 성격이 되게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적인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숙한 계획성이죠. 계획성은 계획성인데 미숙하다? 지금 말씀하신 게 다 계획적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것은 경찰의 입장에서는 코웃음 치는 계획성이죠. 왜냐하면 그러면 어떻게 그럼 그 화장실 들어가서 흉기 휘두를 때 사람이 몇 있는지 확인을 안 했습니까?
두 사람 안에서 쫓아잡혔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 미숙한 예. 계획성이죠. 그러니까 심리적 특성상으로는 이런 형태의 스토킹 커들은 미숙한 계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화장실 청소하려고 관리하려고 들어가는 걸 보고서 주변 안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냥 딱 자극이 왔어. 예. 저 자극에 대해서 내가 반응해야지라고 해서 그 여자분에 대해서 나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볼 줄 모르는 그렇죠. 일부는 계획해놨어요. 예, 예. 근데 전체의 치밀한 계획성은 떨어지는 거죠. 근데 계획적인 범죄는 맞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불균등한 계획성이 이런 범죄자들의 아주 독특한 특성입니다. 이 전주환이라는 사람은 범행 당일에 오후 3시쯤에 정신과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본인이 우울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에게 선처를 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다는 거예요. 심신미약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 진료 받은 것 자체를 제출을 하죠, 보통. 네. 그래서 그것을 일종의 선처를 많이 받죠. 근데 그것도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한 거죠 이번에도. 그렇죠. 근데 진짜 우울증이 있는 건 아닙니까? 진짜 우울증이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친구 관계를 보면은 전혀 안 그렇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래요? 아니래요? 예, 아니 그 친구들이 얘기 안. 친구들이 잘 예, 지내요? 예. 저 괜찮은 애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이 피해자에게 집착하고 이렇게까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대상 특이성이 아니라 이게 맥락 특이성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여성 자체에 대한 공격성보다는 이 자기가 그 상황에 대해서 무시를 당한다고 스스로 망상을 갖는 상황을 스스로 못 견뎌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프로파일러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네. 아시죠? 거기 보면 어떤 살해범이 아이를 5살짜리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납치하고 이제 끔찍하게 범행을 저지르는데 그때 프로파일러들이 물어봐요. 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냐 그랬더니 그 주인공 하는 말이 걔가 거기 있었으니까. 걔가 착하게 거기 있었으니까. 걔가 거기 없었으면 나도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두 가지죠. 맥락, 그 아이가 아니어도 누군가 네. 그 거기 있으면 데려갔을 것이다. 네. 그리고 얘 때문에 그렇기 내가? 때문에 내가 범죄자가 됐다라고 하는 일종의 타인 귀인, 예, 다른 사람 책임이다. 네. 두 가지 같이 하죠. 자, 일반적으로 국내 살인 사건이 1년에 한 1000건 정도가 발생한대. 난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몰랐어요. 1000건이면은 3일에 한 번꼴로 지금 살인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죠. 하루에 3건이죠. 참 네, 그러네요. 하루에 2건 365일이니까 반이죠. 하루에 예, 2건 반, 3건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 많이 죽이죠? 그냥 자연사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변사가 많죠.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근데 그 중에서 약 60%가 우발적 범죄라는 거예요. 근데 스토킹 범죄는 대부분 계획적인 것으로 반대죠. 예, 예, 예.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건 상관관계 좀 설명 좀 들어볼까요? 근데 보통의 많은 범죄들이 충동적으로 그러니까 뭐 여기 직접적으로 맞부딪혀 갖고 뭔가 조우를 통해서 거기서 벌어질 수 있는 사망인데 스토킹은 오랫동안 계획하고 만들어진 방식에 의해서 범행이 결과적으로 진행된다는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킹이라는 것은 한번 만나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다수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관계가 이루어진 후에 벌어진 거죠. 물론 여기서 관계는 대부분은 본인의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저 대상자와 내가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 망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스토킹 범죄의 상당수는 네. 둘 사이에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 혼자 상상하다가. 상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되게 착각하는 거죠. 그 이상훈이라고 하는 민주당 무슨 시의원이 헛소리를 했는데 네. 무슨 좋아해서 그렇게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아니라 예. 가해자의 전적인 혼자 생각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이걸 그래서 관계 범죄가 아니라 망상 범죄라고 하는 게 망상범죄라고. 그겁니다. 예. 맞습니다. 자, 본인은 어쨌든 간에 우울증 같은 게 있으니까 형량 감경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경찰은 보복살인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보복살인 이거는 뭐 하면은 당연히 보복살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거기에 대한 계획을 했고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분노를 표출을 했고 내가 A 아닌 B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되는 건 맞는데 네. 맞는데 문제는 사실 이거보다는 사실 더 중한 범죄가 전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의 법 체계상으로는 이거 이상은 없죠. 자, 그리고요.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이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이미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판사님이 풀어줬잖아요. 풀어줬을 때 아마 직장이 있고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또 잘 아시잖아요. 왜 풀어주는지. 네, 그런 걸 고려했지 않았을까. 그렇죠. 다른 거 안 보죠. 다른 거 안 보고 얘 주거지가 있냐. 교통호수 다니네. 여기 뭐 공인중개사 1차 붙었네. 네. 이렇게 하고 와서 또 울면서 잘하겠다고 하니까. 네. 문제는 근데 그 범죄의 대상이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 직장이 좋은 것과 그 직장에 다니는 거주지가 안정되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네, 그렇죠. 거기 있는 사람을 범죄 대상으로 했으니까.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9년이나 구형했다는 건 죄질이 매우 안 좋다는 뜻이 될 텐데요. 이건 심각하죠. 이 정도면. 근데 어쨌든 이런 결과를 낳게 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만 정리하죠. 스토킹. 전주환은 이 피해자에게 350번 넘게 스토킹 메시지를 보내고 고소를 당한 뒤에도 합의를 종용하는 메시지를 20차례 보냈는데 합의를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더 화가 나서 죽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스토킹 범죄 처벌과 관련해서 좀 통계가 있나요? 예. 사실 스토킹 처벌 부분에서는 대부분이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네, 되고요. 그렇죠.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구속 상태에서는 5.6%밖에 안 됩니다. 전체 4,553명 중에 253명 정도. 문제는 나머지 사람들이 받는 불안감. 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우리의 시스템의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불안감도 해소가 안 되고 실질적으로 위험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그냥 오롯이 그 피해자가 혼자 고통을 겪다가 혼자 해결해내야 되는 이 상황 시스템 너무너무 문제이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좀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배프의 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